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2023 산업보안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한 미국 특허청 변호사가 연신 의아하며 수첩에 열심히 메모합니다. 무엇인가 충격을 받은 듯 연신 신음소리를 내며 머리를 싸매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저렇게 충격을 받은 걸까요? 미국 특허청 소속 변호사 마이클 씨의 사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23 산업보안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자로 접수해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평소 한국의 산업기술이 수행하려고 알고 있었고 이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알아보고자 출장에 왔어요. 그런데 한국의 산업 스파이가 받는 형벌이 너무 낮아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만의 경우 경제간첩죄의 경우 5년 이상 12년 이하 유기징역 혹은 한국 돈으로 약 42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미국은 기술 유출 시 기본 6등급 범죄로 최대 18개월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 액수에 따라 최고 36등급까지 범죄 등급 상향합니다. 피해액이 5.5억 달러 초과 시에 해당 죄로 간주하여 188개월에서 405개월 징역형을 때립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산업기술 유출의 경우 법정에서 대부분 무죄 또는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더군요. 한국의 산업기술이 월 평균 1.6개 해외 유출이 되는데 그에 대한 형벌이 너무 낮은 거죠. 최근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복사한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고 한 전 삼성전자 임원 B씨가 구속됐더군요. B씨는 삼성전자에서 18년, SK하이닉스에서 10년을 임원으로 재직한 전문가인데요. 만약 그가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복사 설립했다면 과연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미국인인 제가 봐도 아찔하더군요. 더군다나 중국에 짓는 이 짝퉁 공장은 핵심 경쟁국인 대만에서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산업기술 유출 사건입니다.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죠. 무서울 만큼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 기술인 반도체 공장 기본 엔지니어링 데이터,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빼돌려서 짝퉁 공장에 똑같이 적용하려고 했죠. 이 짝퉁 공장은 2012년 삼성전자를 퇴사한 직원이 근무 당시 몰래 훔쳐온 기본 엔지니어링 데이터와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감리회사 직원이 빼돌린 설계도면을 갖고 지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고액 연봉을 내세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반도체 인력 200여 명을 영입했고 이들에게 훔쳐온 설계도면을 활용하라고 지시했죠. 그런데 한국의 반도체가 지금에 도달하기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컨퍼런스에 만나 친해진 한국인 반도체 전문가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국 반도체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들으면서 한국 기업인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 반도체가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군요.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고미사가 합작회사를 한국에 설립한 것이 시초예요. 이 회사는 트랜지스터라는 반도체 소자를 조립 생산했어요. 그 뒤 페어차일드, 모토롤라 등 다양한 기업들이 단독 또는 합작회사의 형태의 조립 및 생산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1969년 일본의 도시바가 합작회사인 한국도시바를 세운 것을 시작으로 일본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어요. 1970년대 들어 도코, 롬, 동경실리콘 등 다양한 일본 기업들이 단독, 합작 회사의 형태로 투자에 나섰어요. 일본 기업들이 왜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투자에 나섰는지 궁금하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죠. 현재 삼성이 중국, 베트남 그리고 인도까지 공장을 지어나가죠? 그 이유도 저렴한 인건비 때문입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이 그랬듯이 한국도 1960에서 70년대에는 주력 산업이 섬유가공 같은 경공업이었어요.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한 업종들이 주 사업이었죠. 한국은 그때 당시 값싼 노동력을 통해 노동집약적인 산업 위주로 전례 없는 고속성장 중이었어요. 1968년 한국 기업으로 아남산업이 처음으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어요. 70년의 사명을 아남반도체로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7명이던 직원이 1000명으로 늘어났어요.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도 1970년 반도체 조립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4년 뒤 한국반도체라는 기업이 등장하는데 한국반도체는 한국반도체의 산 역사 강기동 박사가 모토롤라에서 반도체를 연구하고 돌아와 설립한 기업입니다. 한국반도체는 웨이퍼 가공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어요. 웨이퍼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판인데
이 판 위에 회로를 그려서 반도체를 완성해요. 쉽게 말해서 웨이퍼는 피자 도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회사의 등장으로 한국 반도체는 단순한 조립과 생산, 공정을 넘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기초 기술들을 내재화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 반도체가 설립하고 2개월 만에 자금난을 겪게 돼요. 1차 5.1 파동과 중동 전쟁 같은 대외적 환경이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었죠. 이때 처음으로 삼성이 반도체 산업에 등장해요. 이건희 회장이 사재를 털어서 한국 반도체 지분 50%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3년 뒤 나머지 지분 50%마저 인수해 삼성반도체로 사명을 변경해요. 당시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 산업과 한국 반도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1974년 마침 한국반도체라는 회사가 파산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류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넘어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는 젓가락 문화권이어서 손재주가 좋고 주거 생활 자체가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등 청결을 중시한다. 이런 문화는 반도체 생산에 아주 적합하다. 반도체 생산은 미세한 작업이 요구되고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고도의 청정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공정이기 때문이다. 1983년에는 한국 반도체 산업 역사상 일대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병철 회장이 도쿄 선언으로 반도체 산업 진출을 공식화했어요. 삼성의 반도체 사업 착수 이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어요. 거기에 이어 LG와 현대도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죠. 치열한 기술 경쟁이 시작된 거죠. 이병철 회장은 한국이 왜 반도체 산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해요.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다행히 교육 수준이 높고 근면하고 성실한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대량 수출 정책으로 고도 성장해왔으나 부가가치가 높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품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첨단 반도체 산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이때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일본은 삼성의 도전을 격하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는 86년까지라도 개발이나 성공하면 다행이다라고 혹평하고 기름통을 쥐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라고 비웃었죠. 일본은 1980년대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삼성은 6개월 만에 보란듯이 64K 메모리 개발에 성공했어요. 정부는 이에 호응하여 대기업 3사와 반도체 연구조합을 결성하고 범정부적인 지원에 나섰어요. 1985년 불황이 닥침에도 정부와 기업은 투자와 연구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1992년 드디어 선진국과 동시에 63회가 메모리 개발을 해냈어요. 더불어 DRAM 시장에서 점유율 1위라는 업적을 이뤄냈어요. 1993년에는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달성했고 1995년에는 삼성은 세계 최초로 256메가 메모리 개발에 성공하여 기술력에서 선진국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세계 속 한국 반도체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러한 한국 발전의 산 역사를 기술 유출자들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에 쉽게 뺏긴다는 건 너무 분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스파이에 대해서 너그러운 것 같아요. 5년간 피해 금액만 25조 원인데 이것은 단순히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넘어서 국가의 안보 자산이거든요. 한국의 특허청 변호사에게 문의해보니 매년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국가적 피해 규모가 60조 원에 이를 거라고도 하더군요. 60조 원이면 명목 GDP의 3%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피해를 입히는 기술 유출자들은 얼마나 큰 돈을 벌길래 이런 짓을 벌일까요? 2018년 한국의 세탁기 모터 기술을 팔아먹은 한국 기술 유출자들의 사례를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광주의 한 중견기업 중국 현지법인 연구소장인 C씨가 회사가 생산하는 고효율 모터 전 기종의 설계, 도면과 제조 관련 핵심 기술이 담긴 업무용 노트북을 들고 중국 업체로 이직했습니다. 같은 회사 생산기술부 연구원인 D씨도 생산설비 설계 도면과 검사자료 5천여 개 파일을 몰래 가지고 퇴사했고요. 같은 회사의 연구원인 나머지 3명도 C씨와 D씨의 요청을 받고 모터 생산 방법과 검사 방법 등 전 공정을 관리할 수 있는 작업지도서, 파일, 생산설비 설계 도면 등을 제공했습니다. 중국 업체는 이 기술을 넘겨받으면서 DD모터 제조 개발 능력을 보유하게 됐고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싸게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해당 모터를 한국으로 역수출까지 했죠. 그걸로 인해 한국 업체는 엄청난 손실을 받게 됐고요.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중국 업체로부터 자신의 연봉 2배인 1억 6천만 원과 항공권, 주택, 차량 제공 등을 받았어요. D씨는 C씨로부터 설비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고요. 근본 한국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넉 달 만에 산업 스파이를 77명 붙잡았다고 하는데
적발한 35건 중 8건은 한국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례입니다. 한국의 현재 양형 기준으로는 기본 징역형이 1년에서 3년 6개월에 불과하고 진지한 반성 등이 감경 요소가 돼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극히 낮아요. 이에 비해 미국의 양형 기준은 피해액에 따라 최대 33년 9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요. 한국의 산업기술을 지키고 이 나라의 장래 경제 전망이 계속 좋으려면 산업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처럼 한국도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의 한국을 있게 한 선조들의 지혜와 노력이 계속해서 한국에 남아있도록 한국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